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박근혜의 피할 수 없는 숙명. 여러분, 윤석열 씨가 3월 10일 새벽 그 개표 결과를 갖고 국민들한테 나온 이후에 오늘 19일 한 90회 정도 지났죠. 여러분, 윤석열 씨가 과연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정말 윤석열 찍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저래? 이상하네? 네? 야, 이거 뭐 할 수 없이 찍었는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벌써부터 어떤 그 회의감에 빠지는지 후회하는지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굳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을 굳이 뭐 망치려 한다, 그런 제가 그 정도로 타락한 인간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윤석열, 이재명,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정말 시시비비를 가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윤석열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과연 싹수가 보이는가? 아니면 이거 봐라, 싹수가 전혀 없이 보이는가? 제 양심과 40년 정치부 기자의 경험, 또 국가 운영, 국가 경영에 대한 제 안목을 바탕으로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 평론, 논평을 시작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뭐냐? 윤석열 씨가 끼우는 그 첫 단추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황당해요. 바꿔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비평했던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구나.
적중했구나. 제 스스로도 놀라는 거. 그렇지.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도 제대로 맞췄구나.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8일 대선 전 하루 조마이뉴스의 마지막 칼럼 제목이 뭐냐면 박근혜 지지 세력이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예요. 이거 100% 적중한 겁니다. 대선 하루 전에 마지막 방송, 마지막 칼럼이 이준석이가 선거 전날 뭐라고 했느냐? 10%포인트 차로 압승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윤창중이가 이긴 겁니다. 윤창중이가 김종인의 예측, 윤창중이가 이겼어요. 윤창중이가 이준석, 예컨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자, 이준석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했는데 윤창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박근혜 지지 세력이 윤석열 당락을 결정한다.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대로. 윤석열 씨가 0.73% 차이로 그래요. 당선됐다 합시다. 당선됐다는 것은 48.56 대 47.83 24만 표 차죠. 사실상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부끄러운 거예요. 질래야 질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질 뻔했어요. 질래야 질 수가 없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5%에서 67%까지. 그러면 48.56%, 48.56이라는 의미는 뭐냐? 최소 7%에서 최대 17% 내지는 20%까지 윤석열을 안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겁니다. 그 7%에서 맥시멈 17% 내지 20%가 윤석열을 찍지 않거나 기권하거나 이재명을 찍었거나 아니면 무슨 조원진이나 김경재 이런 분들을 찍었거나.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에 갔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통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나옵니다. 근거가 나와요. 근거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미 55 내지 65, 66, 67, 68%까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대선이었어요. 그런데 질 뻔했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부끄러운 줄을. 응?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완전히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한 열흘 동안 하는 걸 보면은 다 역시 윤석열이구나. 역시 윤석열은 보수 우파가 아니구나. 자, 윤석열을 찍은 48.56%인데 여기에는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37%로 나왔어요. 37%. 윤석열을 찍은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 윤석열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야. 할 수 없이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윤석열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 윤석열을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대로 또 찍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30%도 안 나온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자, 왜 그러느냐? 왜? 윤석열 씨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긴 건 이긴 거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는 이겼잖아. 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실상 패배했다. 그 패배한 원인이 뭐냐라고 겸손하게 시작해야죠.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고 이른바 친김대중, 나와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도 DJ 정신에 더 가깝다. 노무현의 고독한 결단을 떠올리면서 그 눈물 지었다는 것. 이른바 친노무현, 친호남. 이게 원인이 돼서 0.73%밖에 얻은 게 아니냐. 라는 반성을 했다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성을 했다면은 윤석열이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통합이었어요. 국민통합. 대통령 선거 전에 주장했던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그대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를 국민통합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정권은 초장부터 위기에 빠져서 시작하는구나. 위기에 빠져서 시작하는구나. 자칫하면 윤석열 정권을 세우지도 못할 위기가 될 수 있구나. 왜 그러느냐? 왜? 제가 2012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안목으로 이걸 보면은 이건 정말 싹수가 너무너무 노란한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한 걸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는 정말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네? 친 DJ, 친 노무현, 친 호남, 반 박근혜. 딱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인사와 행보를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에는 윤석열 씨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 내가 윤석열을 찍기 잘했네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자기 확신을 주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어요.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한일 관계 복원하겠다.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게 보수를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장제원이를 비서실장에 시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 권성동, 장제원. 자, 장제원이가 엄청난 예컨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제원을 시킨다. 나는 이해해요. 장제원 이런 사람이 과연 뭐냐 이거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와가지고 제대로 직장을 다녀본 일이 있어요. 아버지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민정당 때, 그리고 기업가, 또 학원 재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네? 나는 정말 윤석열 당선인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게 뭐냐면, 장제원의 아들이 누구예요? 장제원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야.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 나이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우리도 자식 기르는 사람입니다만. 네? 읽어보세요. 그 장제원의 아들 노엘이라는 자가, 이게 지금 어디 기사냐면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30여 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자기 자식이 지금 이런 혐의로 감옥에 있어요. 그 아버지를 새로운 정권의 이른바 2인자, 첫 번째 인사, 비서실장에 시킨다. 말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건 완전히 언행불이지지.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트집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한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정말 이런 나라에 우리가 과연 살아야 하느냐? 자식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 근데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노엘이 이게 무슨 안중근 의사입니까? 이게 무슨 노래하는 랩하는 가수라 하지만 설마 래퍼라 하는데, 이 래퍼들이 다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벤츠 타고 다니다가 경찰관 두드려 패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거야. 응? 어떻게 새 정부의 첫 번째 인사로 자식이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가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배고파서 무슨 빵을 훔쳐 먹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지 할아버지 잘 만나고 지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떵떵거리고 말이야. 응? 작년 9월 18일이야. 이른바 윤석열의 최고 참모 윤핵관으로 등장할 때야. 아니, 자식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관리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인 도덕적 책임이 있잖아. 이건 국회의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 씨의 인사는 모두가 이런 개인적인 관계예요. 장제원을 어디서 만나냐? 법사위에서 서로 싸우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 아니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술 한잔이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풉시다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야. 매사가 술이고 이런 관계야. 자, 지금 윤석열 캠프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권영세. 서울법대 2년 선배야. 권성동은 누구냐? 강릉 외갓집 친구야. 이게 무슨 부족이지.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은 말이야. 지텔에 드는 세계 강국의 이게 집권 세력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냐 말이야 이게. 장제원이 그렇지. 아들이 교도소 가 있는 거야. 권영세 서울법대 2년 선배야. 이게 뭐야? 그러면 전두환을 왜 욕해? 전두환 자기 후배, 자기 선배 요직 안 친 걸 왜 욕하고 있냔 말이야. 전두환한테 왜 무기징역 사형을 왜 때려? 권성동 안하 무인이지. 현직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거 아니야. 물론 귀보수는 물러나야 돼.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이건 완전히 점령군이야. 0.73% 이기고. 우리가 문재인 씨를 욕합니다만 문재인도 자존심이 있잖아. 자기가 41%고 2위 홍준표가 24% 했어. 17% 차이로 이긴 사람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했는데 어제 현판을 보면서 저 글자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주지청장 시절에 알던 분이야. 매사가 이런 거야. 매사가. 자, 이거 보세요. 인수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그게 누구냐? 박주선 씨야. 김대중 꼽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했던 박주선이야. 아니 지금 박주선을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시키려고 보수들이 윤석열 찍었나요? 야, 이거 왕사꾸라 왕철새야. 국민통합위원장을 보니까 김한길이야. 김한길이가 누구야? DJ 똘만이잖아. 이건 완전히 DJ 세력의 집권이야. 이명박 세력의 집권이고 재등장이고. 내가 이재명보다 DJ 정신에 가깝다고 말한 거. 이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이런 거예요. 네? 윤석열을 대통령 찍은 분들의 책임을 나는 묻고 싶어. 전혀 보수와는 관련성 없는 정권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야. 김병준이가 누굽니까? 김병준 씨는 지역균형 발전위원장이야. 네? 노무현 정권 때의 정책실장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분산, 혁신도시, 지금 지방이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난장판 아수라장이 됐잖아. 대표적인 실패가 뭐야? 지방 분산, 공공기관 지방 분산, 혁신도시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전혀 보수 우파가 생각했던 설마가 아니라 이 윤석열의 정체성이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서 찍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 윤창중의 분석과 윤창중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돌만이래 세상이 된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에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진 6명을, 검찰 수사관 6명을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인수위 비서실에 모조리 데려왔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검찰공화국 될 거다 윤창중이가 말했죠.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이 자들이 얼마나 설쳐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농담이다. 자, 보세요. 윤석열 씨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정부 초기 모습을 보면 임기 말도 알 수 있다. 자, 뭘 보여준 거예요? 뭘? 국민통합? 아니, 정권이 국민통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권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탄생한 거야? 국민들 사이에 싸우지 않고 좌우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게 국정 우선순위의 첫 번째야? 네? 이게 국정 우선순위의 첫 번째냐 이거예요.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자 이게.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넣다 보니까 지역 배분 이런 것을 소홀히 했느냐? 천만의 말씀. 서초구청장 하던 박성중 의원 탄핵 때 정말 엄청나게 박 대통령을 공격한 이 박성중 의원이 서초구청장을 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됐어. 박성중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이야. 에? 그리고 안철수는 딱 들어와가지고 완전 뻐꾸기야. 나는 안철수하고의 후보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이가 떨어질 뻔했다고 보는 사람. 후보 단일화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풍으로 호남이 움직이고 좌파가 움직이고,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 대구 경북과 보수 우파가 얼마만큼 역작용으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인수위 대변인의 안철수가 인수위 대변인의 신용현이라고 자기가 국민의당 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신복을 시킨 거야. 완전 인수위원회 25%가 안철수야. 나눠먹게 하는 거지. 아이고, 윤칼스의 생강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취임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시키고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시키고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에 김병준 시키는 거, 이런 나라를, 이런 정권을 만들려고 우리가 윤석열을 과연 찍었습니까? 거기서 안철수는 완전히 뻐꾸기인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제 18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귀양 환영대회를 열었어요. 그 귀양 환영대회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황교안이에요. 야,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가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했던 인간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매몰차게 했던 사람들 그 순서로 달려갈 것이다. 완전 적중하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3일 내려가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 3월 23일은 아니고 3월 중에 내려간다. 3월 중에. 어제 그저께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그 자택 앞에 우편함을 만들었는데, 그 우편함에 엽서를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그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자필로 쓴 편지가 3통, 그 다음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글을 적은 엽서가 999장, 책 1권, 엽서 속에는 지지자가 넣은 것으로 보이는 10,000원권 10장도 나왔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대구 달성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성지가 되고 있어요. 성지가.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월 달 안에, 이달 안에 대구에 내려가신다. 내려가신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신주류 세력은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변성이 되어 있냐면 친 DJ, 친 노무현, 네?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의 그 찌끄러기들, 이명박 정권 찌끄러기들, 그리고 탄핵 주도 세력, 이 4가지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박근혜 세력을 연합군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게 되면은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도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오는데, 그리고 벌써부터 귀양 환영대회 해가지고 대구 달성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하루에 수만 명이 몰려갈 경우,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나는 정치를 안 합니다 라고 은둔 속에 빠져만 있을 거잖아 이거야. 나는 어림없다고 봐요. 박 대통령이 성격상
앞에 치고 나올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합니다. 이른바 천막당사 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난 당대표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죠. 그때 주변에서 권유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왔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자, 성격상 그렇게 내가 뭘 하겠다고 나오실 분은 아닐지 모르십니다만, 자, 생각해 보세요. 대구 달성에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40,000명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나와라 하면, 만약에 예컨대 3월 28일 날 내려간다 합시다. 그 대구 달성 사저에 수만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정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언제 하느냐. 과연 언제 하느냐. 불독님, 박근혜 또 빵에 간다. 이거 완전히 저주구나. 당신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컨대 대구 달성의 사저 주변에 하루에 10,000명, 20,000명, 말이 그치 10,000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이긴다면 윤석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부상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가 과연 가만히 둘 건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히 우호적인 것으로 대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견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뭐냐?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다. 재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당장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는 순간부터 운집할 겁니다. 운집.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의 시위 집회 장소가 광화문, 대안문, 서울역이 아니라 대구 달성 육아읍 쌍계리가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여러분. 자,